수채화의 역사는 진짜 오래되었죠. 예전에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길 때 수채화를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 어떤 채색할 수 있는 재료로는 가장 오래된 재료를 수채화로 꼽으면 될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먹과 종이에다가 그리는 화선지에다가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채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채화도 대접을 못 받았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보조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고요. 16세기 그때 비로소 이제 뒤러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수채화의 어떤 장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1500년대니까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채화의 개념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우리 고려 시대 불화라든가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수채화의 어떤 서양 수채화의 어떤 그런 맛이나 이런 거보다는 잘 발전시켜서 훌륭한 어떤 재료로 승화시킨 거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수채화, 서양화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해서 아울러서 생각하면은 좋겠지만은 이것도 세분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세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림들이 막 나올 때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수채화가 어떤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16세기 뒤로가 미묘한 특유의 어떤 기법을 만들어내고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선구자의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흐지부지 되다가 1700년대 중반 이후에 영국에서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터너도 포함되어 있는데 터너 시절이 이제 18세기 중반 18세기하고 19세기에 걸쳐 있는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부흥기를 맞게 되죠. 그래도 우리에게 전해진 거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인데 일본은 19세기에 이 수채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난 부흥기를 맞았거든요. 이 수채화가 어떤 교육에서도 이 크레파스, 크레용 이런 거와 비슷하게 값싼 재료로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교과에 채택이 돼가지고 수채화를 가리키기도 했었죠. 학교에서는.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예전에 미술 시간을 가졌던 세대들은 수채화를 해본 경험이 많거든요. 수채화가 그런저런 이유로 사랑을 많이 받아왔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장점은 가볍고 휴대하기 좋고 그다음에 종이 위에 어떤 종이 위에도 채색이 가능한 너무 맨질맨질한 그런 종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채색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거이면은 틀림이 없죠.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 이제 수채화를 갖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프로로서 데뷔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수채화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좀 멀리하죠. 유화라든가 이제 새로운 재료, 좀 헤비한 재료라고 하죠. 좀 무겁고 임팩트 있는 재료를 자꾸 쓰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서양화적 입장에서 서양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그런 걸 많이 받아들인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이 수채화는 이 뇌리에 계속 남아있죠. 이 가볍고 쓰기 좋은 이런 재료가 좀 장점이 많은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수채화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전된 거를 살펴보면은 이 입시 미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대학에서 경쟁을 붙여놨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시험을 보겠다. 뭐 예전에는 뭐 서울대고 홍대고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회화과 시험 중에 수채화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수채화라는 거는 어떤 시간의 제약성을 가지고 뭐 암기하듯이 그다음에 이 뭐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로 발전되어 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미술학원을 통하든가 아니면은 학교의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뭐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너무나. 그래서 말려가면서 어떤 중첩적인 그런 어떤 터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커다란 장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수채화는 이 차별성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뭐 아무리 잘 그려도 비슷비슷하거든. 뭐 요즘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들 보면은 뭐 수채화 이렇게 했을 때 수채화가 왜 저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그 어떤 우리 그 서양 할 거 없이 동서양 할 거 없이 자꾸 사람들 눈에 익숙한 보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실 묘사 중에서 인물화를 그리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풍경화의 세밀화를 그리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영상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차별화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물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뭐 제가 그리는 정물은 제 스토리니까 제 뭐 유년 시절부터 그다음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스타일들은 요즘 제가 이제 이 화실에 있는 물건들 그다음에 제가 이 컬렉션 했던 어떤 소품들 뭐 이런 거를 직접 보고 그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캠핑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이제 이 자꾸 상상화라든가 뭐 이런 걸 그릴 때 어떤 이 겪게 되는 그런 단점들을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흥미를 자꾸 잃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한 그런 그림을 그리자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야생화라든가 이게 뭐 이렇게 꾸미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하지만은 흔한 것들이 주는 또 어떤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존재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느라고 뭐 캠핑도 다니고 뭐 그런 경험을 이제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흔한 물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요즘 와서 이제 뭐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료 입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나오는 사진 그 핫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한복 입기 운동 뭐 한복을 입고 촬영하고 이런 거는 뭐 좀 약간 발전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복을 입고 실생활에 우리가 그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한테 흔한 것들 가까이 있지만 흔한 것들 중에 한복 같은 거는 사실상 뭐 집에 그 흔한 그 한복이
대접을 잘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쩌다가 행사 때 입는 옷이죠. 그리고 우리 남대문 같은 데 가면은 이 한복 입은 인형들이 있다고. 그거 우리가 사서 집에다 놓을까요? 아마 안 놓을걸요. 유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뇌리에 박힌 그 생각들이 있거든. 하지만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소중합니다, 이 한복이. 그리고 한복 입은 그 인형들을 뭐 너도나도 이런 디스플레이 해놓고 향수를 달래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장 흔한 것들. 우리가 피고 지는 꽃들은 사실은 피어 있을 때는 엄청 환호하고 좋아하지만은 그게 지고 나면은 거들떠도 안 보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호박꽃이라든가 우리가 인식으로 저거는 별로 예쁘지 않은 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옛날에는 개자를 붙였겠어요. 개나리, 개복숭아. 하지만은 그거 꽃 필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지만은 지고 나면은 거들떠도 안 보죠. 그게 이제 흔한 것들의 어떤 단점들이죠. 그래서 저는 흔하지만은 찬란한 저런 순환 과정을 겪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소재로 많이 삼거든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소멸이 되겠죠. 먼지가 된다고. 가장 오래 남는 것들이 도자기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을 견뎠으니까. 또 우리나라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1400도를 넘나드니까 그 내구성이 굉장하죠. 땅속에서도 버텨내고 요즘 도굴꾼들이 도굴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도자기, 금속류, 보석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은 이런 제가 그리는 이 소재 같은 거, 이 천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건 부식되고 이제 사그라들어서 없어지죠, 결국은. 하지만 플라스틱은 굉장히 오래 간대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컵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오래 가겠죠.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흔하지만 이 흔한 것들을 다루는 마음이 흔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정물화를 그런 마음으로 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800년대에 쓰레기 더미를 많이 그렸거든요. 인천 송도가 지금은 엄청난 신도시지만 예전에는 집이 몇 채밖에 없었어요. 업 한 장이나 하나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송도 유원지라고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철 따라서 여름철에만 반짝이는 거고 겨울에는 거의 흔적도 없죠. 사람들이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그쪽이었거든요. 송도에 잠시 살면서 그때 제가 집안 역사까지 나오는데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송도 쪽에 있는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인천공항이 생겨난 영종도 앞바다에 캠핑을 많이 했거든요. 제 친구 주영이하고. 주영이는 이제 우리 미술반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 좀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잘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음성에서 일러스트하고 사파 같은 걸 그리면서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겠죠. 하도 만난 지가 오래돼서. 그런 캠핑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거를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마치 이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뼈다구만 남은 커다란 물고기를 상어떼한테 다 뜯기고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상상을 하는 거죠. 쓰레기를 보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쌓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는 가장 흔한 거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또 나오거든요. 그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굳이 만들고자 하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눈에 익숙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자꾸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흔한 거에서도 스토리를 잘 짜고 그 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또 제가 원래 저는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수채화를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물론 이제 19세기에 터너가 그리던 어떤 수채화들 뭐 이런 것들도 세밀하고 멋있고 자세하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본격적으로 어떤 이 수채화가 제대로 대접받던 그런 거를 보려면은 영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죠, 사실은. 하지만은 우리 동양과 무관하게 이 서양화적 기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페스펙티브, 원근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서양화의 원리는. 그래서 터너가 자꾸 언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원근법이 굉장하잖아요, 터너는. 하지만 서양화적인 입장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죠. 우리 불화만 보더라도 거의 상상화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발전한 신선도나 이런 그 산수화를 봐도 거의 상상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상화가 머리가 더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생각을 유추해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흔히 아무 재료나 던져놓고 해봐라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적 재능, 예술적 그런 거를 자꾸 따지는 건데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단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자꾸 좋게 각인을 시켜주려면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되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따라가지고 좋아하는 건 말고 이 기본적인 거에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채화의 경우는 가벼운 재료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값이 싸고 저렴한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일본에 이제 이게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 그 일본 유학을 한 어떤 우리 그 선배 예술가들이 또 한국으로 우리 고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이 교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한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부모들이 수채화 물감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미술관에서 그려 본다고. 지금도 여전히 수채화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죠. 물론 뭐 좋은 물감, 뭐 윈저 뉴턴에서 나온 거, 루카스, 그다음에 홀베인 이런 데서 좋은 물감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이에요. 다이소에서 파는 수채화 물감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훌륭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값싼 재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만 번의 붓질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일단은 1차적으로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가지고 2시간 내에 입시 미술, 그
그 센세이션하게 그 센스 있게 그려내는 거 말고 그건 입시 미술에서 아주 지겹도록 봐왔다고. 하긴 그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거를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법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채화 그러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지금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어떤 이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무 쉽게 해서 극대화시킨 어떤 그런 이 기법을 가지고 우리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그 수채화들이 많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우리 흔히 그 미술에서 화가 이렇게 쳐보면은 네이버에 떠 있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밥 아저씨예요. 밥 아저씨는 얼마나 쉽게 그립니까? 뭐 물 쫙 뿌려놓고 거기다가 수채화 물감으로 확 한 다음에 하늘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효과예요, 효과. 그 또 어떤 이 다른 의미로 보면은 너무나 그 유행적이고 그 눈에 쉽게 보이는 효과에 의존을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런 효과에 대한 그 일화는 굉장히 많아요. 가령 일본 얘기인데 일본이 미술, 이 현대 미술이라든가 이 현대적인 요소를 갖춘 미술을 가장 야시아에서는 먼저 받아들인 나라니까 우리 이웃에서 가까운 나라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우리 임진왜란 그 시절에 그때서부터 어떤 영주들이 그 다스리던 곳이 많았잖아요. 그때 유명한 화가들 중에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주가 보는 앞에서 미술 실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가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붓끝을 이용해 가지고 수묵을 해 가지고 쫙 꽃을 그려내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뭐 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센스 감각적인 거로 해서 하는 화가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가장 재미있게 생각되는 그런 일화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화선지를 갖다가 뚫뚫 말린 종이를 이 영주가 보는 그 앞에서 쫙 펴놓은 다음에 닭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닭을 한 마리 가져와서 이 꽁꽁 묶어놨다가 먹을 잔뜩 그 빨간 먹, 일본 사람들이 빨간색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빨간 그 이 채색먹을 계속 그 물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접시에다가 탁 그걸 쏟은 다음에 이 닭의 발을 갖다가 탁 거기다 찍어 가지고 확 날린 거예요. 그 화선지 위로. 그랬을 때 그 파닥이 든 그 닭들이 막 뛰어가면서 그 발자국이 남았던 그게 굉장한 그 큰 일화로 남아 있거든요. 엄청나게 센세이블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어떤 설치 미술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노리기에 그 영상으로 담아놓은 거가 아닌 게 흠이지만은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렇듯이 그런 쪽으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미술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고려 불화나 어떤 종교화, 그 기독교적인 종교화들은 이 화가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본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 흔히 얘기하는 게 신심이잖아요. 신의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려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화가로서의 재능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은 다시 신을 신격화시키고 그쪽에 어떤 치중을 더 함으로써 그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조금 좀 참아라 이런 식이거든.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공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들여 그리긴 했는데 너는 그래도 신심이 있으니까 잘 참았어.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만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내가 공을 많이 들여갖고 내가 좀 득을 봐야 되는데 못 봤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섭섭함은 남아 있는 거죠. 늘. 그렇듯이 이렇게 공들인 작업을 안 한다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누군들 쉽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볍게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말이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입시미술 뭐 이런 거를 거쳐왔던 세대들은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런 가벼운 소재, 가벼운 재료, 연필이라든가 펜이라든가 이 수채화라든가 이런 거로서 너무 흔한 그림만 그리게 되면은요, 세월만 까먹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시간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한다고 해갖고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그림이 1차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사진이에요. 사진은 한 번에 그걸 무너뜨리거든요, 이 공을. 굳이 왜 저렇게 공을 들여서 해야 돼? 사진 찍으면은 사진 예술로 승화시키면 되는 건데, 또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한 30분에서 뭐 30분 내외, 한 40분 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30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좀 쓸데없는 얘기도 좀 있고 한데, 그런 거 뭐 전부 그냥 가볍게 여겨 주시고, 제가 이제 뭐 제 말투 보면은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어요? 제가 경기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경기도 사투리는 여러분들은 인지 못하시죠? 경기도 사투리가 있어요. 약간 좀 급하고 말을 더듬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급한 우리 형님들 보면 있잖아 그 옆집에 사는 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경기도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사투리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울 사투리는 딱 듣자마자 알아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붙인다고. 그게 얼마나 간지럽고 웃기는지. 더군다나 저는 사촌 누나 7, 8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재밌어가지고.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에도. 그러니까 제 말투에 그런 게 좀 있고 더듬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요점만 이제 딱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다고. 뭐 거기에 이 브랜딩을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해가지고 중간면 많이 넣고 해가지고 너무나 똑같이 그리지만은, 사실 손으로 그린 거에는 이 단점도 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화를 그렸을 때 이 터치라는 게 있다고요. 붓의 묘사. 그리고 사진과는 다르게 사진도 나중에 붓으로 수정하듯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터치감을 주면서 수만 번의 붓질, 그 다음에 거기서 어우러지는 우연의 법칙,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오래 그린다고 좋으면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떡칠이 돼서 그래요. 처음서부터 막 그냥
붓이 계속 올라가면은 떡칠이 자꾸 되거든. 그래서 막 곤탁해지고 이 수채화의 맑은 빛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오랫동안 꼼꼼하게 그리는 사실화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단계를 한 3가지에서 5가지 그 사이로 그냥 딱 멈춰줘야 돼요. 물론 계속 덧칠하면은 계속 탁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밝은 면, 중간 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특히 밝은 면은 처음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자꾸 덧칠을 하면은 할수록 그 망쳐지기 일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장이래. 죄송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떠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5시서부터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밝은 면을 잘 남겨두고 계속 공을 들여서 가려면은 첫 번째, 데생을 잘 해놔야 돼요. 드로잉을. 밑바탕 그림을 엄청 잘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이 깔끔하게 그걸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사진화하고 완전히 극대화 시켜가지고 좀 다른 그 어떤 느낌을 주려면은요, 약간의 어떤 그 변화, 어떤 그런 요소를 집어 넣어주기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진에서는 그 어떤 콘트라스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색감 변화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포괄적으로 넓게 쓰지만은 이 수채화의 장점, 손으로 하는 핸드메이드의 장점은 그 점 하나까지도 묘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가령 단추라든가 뭐 실밥이라든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가 뭐 가장 어두운 부분에도 단계가 낼 수 있는 거죠. 단계를. 그런 거를 극대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싼 재료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꼼꼼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하나 둘씩 다음번에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2번째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1, 2편으로 나눠서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요 다음 거는 또 다른 이 가방에다, 배낭에다가 또 다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려 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